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번에 화웨이가 나가고서 굉장히 많은 여론에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또 손혜원 의원 사건이라던가, 그 다음에 손석희 씨 어제 또 대박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잠시 묻혔는데, 이거 묻히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손석희 씨가 누구랑 뭘 하건 말건 모텔에서 그 뉴스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진도 차이나타운 개발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시선이 자꾸 딴 데로 돌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흥미로, 뭐 이렇게 보면 옛날 때 잡지에 보면 스캔들 사건 많잖아요. 그런 거 본다는 기분으로 보면서도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끊지 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손혜원 의원 사건도 그렇지만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저쪽 전라도 쪽에서 지금 계속 부동산 투기라던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선은 계속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진도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도 차이나타운 건설은 화웨이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실 거예요. 진도 차이나타운 쪽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서해안 개발 철도거든요. 그게 진도에서 무트로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목포입니다. 그래서 이 목포 부동산 개발, 그 다음에 진도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보고, 이거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넷,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 다 이번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연설을 하면서 차세대 우리나라 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얘기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데이터, 그 다음에 통신, 그리고 AI 개발하겠다잖아요. 이거 누구랑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중국이랑 하겠다는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랑 하겠다가 아니라 중국에게 그 기술을 넘겨주겠다는 소리죠. 사실 그걸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 일자리의 창출은 결코 한국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거를 자꾸 제가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가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지금 LG U+랑 완전히 계약을 끝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각은. 하지만 제가 방송하던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농협에서도 아직 계약을 완벽하게 맺짓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얘네들이 겁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손석희 스캔들 이거 하면서 이쪽에 대한 시선을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 만약에 시선 돌아가면 혹시 합니까? 농협이 할지 다시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감시의 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해요.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거더군요. 농협에서 돈을 빼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게 제일 그쪽에서도 무서운 거고, 왜냐면은 보안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LG U+로 해가지고 화웨이 장비를 쓰게 되면 자기네들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LG U+ 주식이 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양쪽 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견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진도 차이나타운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저희가 2월 달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날짜가 2월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번 2월 달서부터는 제가 강의를 국제관계는 이제 안 하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비공개 강의는 역사 쪽 위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역사 쪽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 국제관계에 대한 거는 제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명 정도를 지금 모집하려고 하는데, 지금 100명 정도가 벌써 찼어요. 올리자마자. 그래서 한 80명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나가는 공고를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참조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도 차이나타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 차이나타운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런 뉴스가 났었죠.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나와서 그다음 전라남도 진도 쪽에서 주민들이 좀 웅성거린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건 여러분 요거
요즘 하도 저희 그 공격을 당해서 제가 못 보여드리니까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게 저번에 방송 나간 이후에 저 김정미 국제전략연구소 코리아 계정이 또 폭파됐습니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정권 대표의 GZSS 그 유튜브 채널도 날라갔습니다. 예. 그랬고 저희 거를 또 많이 홍보해주는 브로튜브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날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왕창 저희 쪽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날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 중국 애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하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매체를 중점적으로 공격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 역시 우리나라에는 친중파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게 알려주는 그 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보여드리니까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BS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 이 뉴스에 의하면은 이게 잘못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진도 개발하지 않는다. 차이나타운 들어오진 않는데 황당한 소리를 했다라는 거짓말 뉴스예요. 이렇게 말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때 올해 잠깐만 요거를 잠깐 끌게요. 올해죠. 2018년 12월 31일이니까 2019년을 보고서 진도 군수가 앞으로 진도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새해의 다짐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신문으로 요약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인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육성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는데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이 차이나타운 아닙니까? 그거 원래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였냐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육성 천년 육성이 뭐예요? 한중대학교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를 위해 국내외 이게 중국이란 말을 이제 빼버리고 국내외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외 투자 유치, 관광, 농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중국의 국신그룹하고 BP그룹 이쪽하고 경제교류 해야 되나? 새만금 사업처럼 그런 간척지 개발하는데 이 사람들 쓰겠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변한 내용이 없죠.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이거 올해 하겠다고 이렇게 진도 군수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기 뭐가 나옵니까? 송비치 호텔 리조트가 진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등등등등 해서 관광 나오잖아요. 관광. 근데 제가 저번에 화웨이 이야기하면서 뭐 했죠? 진도에 차이나타운 건설되는데 그거를 관광 산업 육성 개발로 해서 호텔 리조트 사업 들어간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 진도까지 가기 쉽게 KTX 티켓을 저쪽 제로페이라든가 중국 관련된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KTX 티켓을 사서 올 수 있게 하고 관광 상품을 중국 최대 온라인 관광업체인 시트랩 이쪽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다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공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KBS에서 가짜뉴스라고 했던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입증하는 게 바로 진도 군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재밌는 얘기까지 했죠. 대구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여기 진도에서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진도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지금 왜 눈에 보이게 건물이 안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시진핑이 지금 중국 내부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달러가 부족해지자 해외 투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지금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적 완화입니다. 즉 중국의 화폐인 위엔화를 푸는 방식을 쓰는데 화폐를 무진장 찍어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은행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율이라 해서 돈이 있죠. 이 지급준비율 비율을 낮추면서 시중에 돈을 많이 유통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돈을 많이 풀게 되는데 시중에 위엔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은 위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올해부터 중국은 지금 대규모로 외채를 갚아야 됩니다. 이제 상환 만기가 돼서 이제 갚아야 될 이제 외채들이 있는데 이 외채를 갚기 위해서 시진핑이 그동안 달러를 많이 축적해 놓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거 갖고 빚을 갚으니까. 빚을 갚는 건 달러로 갚아야지 위엔화는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진도 차이나타운이라든가 평택 차이나타운 등등의 각종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업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다 돈을 써버리게 되면은 빚을 못 갚게 되니까. 플러스 무엇이 있느냐. 중국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시진핑 계열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강택민 계열입니다. 시진핑과 정적 관계는 강택민 계열의 사람들이 그 대기업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에 그 사업 진출을 풀어놔버리게 되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과 정적 관계에 있는 많은 중국의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도 해외로 다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외환 유출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 해외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 차이나타운 개발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멈춰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번에 했던 거니까 많이 통과할게요. 2017년도 3월 31일 날 이 땅에 대한 대규모 매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기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제가 이거 얘기했죠? 평당 5,000원의 땅값이었던 게 그 대명 리조트랑 MOU를 맺으면서 갑자기 788원으로 떨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김기사 아지매에서 상세히 나오니까 그때 참고하세요. 보통 개발한다 그러면 땅값은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 경우엔 땅값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절반이 아니라 절반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개발할 때 보상금을 주는 경우는 없죠.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 한 번도 개발 사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전 이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어차피 진도에서 무트로 나가려면 목포 연결됩니다. 손혜원 의원이 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손혜원 의원 관련된 사건에 박지원 의원이 거기 개입됐다는 뭔가 그런 루머가 돌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진도가 박지원 의원의 고향이라 그러네요. 뭔가 우연의 일치치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손석희 의원 쪽에 눈을 돌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쪽을 지금 제가 봐야 된다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뭔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로 전라남도지만은 이쪽 땅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지금 저쪽이. 예.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도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8년 1월 9일 날 이런 식으로 매립지를 평당 14원권을 현 상태에 분양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지금 분양하겠다는 그런 가계약을 체결했다던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KBS에서 가짜 뉴스라고 했던 요 지역, 진도항 배후지, 이 지역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고로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올해 신년사에서 진도군수도 앞에서 나왔던 모든 뉴스를 총괄하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하겠다고 본인이 포부를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 진도 차이나타운 건설은 매우 우리나라 국익, 그 다음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의 눈, 그 다음에 감시의 눈을 놓지 않는다면 매우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이거는 전라도만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한중일 터널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철도 사업 저번에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자, 이 한중 해저 터널은 원래 시진핑이가 부주석 시절서부터 진행했던 것으로 이게 중국의 군사 전략적 목적에서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주석 시절에도 왔었고
주석 시절에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역대 주석이 어떤 그 특정된 하나의 주제 때문에 이렇게 어떤 외국을 여러 번 방문한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한중, 그 다음 한일 터널 개발은 중국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군사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중우호협회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이 한중일 터널을 뚫는 데에 있어서 가장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금호그룹, 아시아나죠. 그쪽에 금호그룹의 회장,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사람이 임원인데, 그룹의 상무구나. 이 사람이 또 거기 사무국장이랍니다. 이 서현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중일 해저 터널을 뚫는데 개입돼 있죠. 그리고 한중우호협회의 슬로건에는 중국몽은 한국의 뭔가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자체가 바로 친중단체이고, 제 개인적 관점에선 이 사람들은 매국단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부역행위를 하는 그런 단체랑 똑같다고 봐요. 옛날 때 누굽니까? 동학들. 동학난이 실패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황성협회인가? 내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고종퇴위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죠. 그 동학의 폐잔병들이 그 사람들과 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중우호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그쵸? 그룹 회장을 비롯해 해서 등등등 다 김문숙 전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등, 최연애 코레일 시장 등등 해갖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토론회가 있었고, 이거는 이 여야를 떠나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사업이 굉장히 대규모적으로 논의될 때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시절이에요. 그래서 중진 의원들까지 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친중에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한 거예요. 친중에는 좌파 우파가 없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보건, 그 다음 어떤 뉴스를 보건 항상 모든 게 좌우의 논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의 관점입니다. 종북 세력 또는 반공단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좌와 우로 진영을 지금 나눠서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체가 묶이게 되는 연결고리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좌나 우나 친중이지 반중 별로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제가 얘기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좌파고 우파고 중국을 바라볼 때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반중 없습니다. 둘 다 친중입니다. 혹은 지중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지중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집권을 하건 우파가 집권하건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세력을 펼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한반도에다가 철도를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중국이 계획했던 거에는 여기 신의주에서 들어오는 게 원래 없었어요. 1대1로는. 1대1로의 계획은 저기 산동이라던가 샹하이 쪽으로 해서 배 타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왜?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단 국가로 남겨서 미군 기지가 남한에 있고 북한 쪽엔 없게 함으로써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중국은. 그래 놓고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에 두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친중 정치인들을 많이 육성했죠. 여와 야에. 그래 놓고 배로 샹하이라던가 웨이하이, 산동성의 웨이하이에서 인천이라던가 그 다음에 목포, 여기 나오나? 그렇지, 목포 나오네. 예? 손혜원 의원이 나는 목포, 이런 데로 해가지고 평택항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한반도를 교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원래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자 경의선이죠. 부산서부터 서울,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이 철도를 중국까지 연결해서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인가 해가지고 중국 횡단 철도 이것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다시 작성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걸 말로는 뭐라고 하냐? 남북경제협력 철도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 겁니다. 왜? 중국이
안 할래다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 사업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제 철도 협력 사업에는 중국 회사가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플러스 화웨이 당연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세우려는 게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한중 해저 터널, 저희 보이시는 바같이 저렇게 뚫으면서 저거를 또 마저 연결해서 서해안 고속철도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울, 천안, 목포, 추자도, 제주에서 제주도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 안에는 화웨이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섬을 공략하려는 사업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군사전략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거제도도 그 시진핑 시절에 그 빌리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 2014년 봄 중국이 거제도에 있는 부두 중 하나를 장기간 중국 기업에 대출해 줄 것을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에 했다가 국방부의 강한 반대로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 당시에 국방부는 살아 있었네요. 제정신이었네.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아냈죠. 근데 지금 정권이 뒤바뀌고 친중 정권에 들어선 이래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임종석, 주사파 출신 임종석은 지금 옛날 때 제가 했던 비트코인에 돈 세탁을 했던 그 장소로 추정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외교 특사로 가버리고 그 빈자리를 주중 그 한국 대사로 있었던 노영민 씨가 지금 와서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죠. 청와대가 지금 완전히 친중에 놀아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 일하지 마예요. 그렇죠? 대통령 빠져.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운송 산업이 나옵니다. 진도 차이나타운 건설, 평택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인천 차이나타운 등등 이러한 차이나타운 건설을 하면서 원래 배로 연결하려고 했댔잖아요. 그래서 운송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화웨이의 운송 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걔들 선박도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화웨이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웨이가 그냥 단순히 뭐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뭐 해킹해서 통신장비 기술 훔쳤다 이런 거로만 알고 계시죠? 화웨이 굉장히 큽니다. 화웨이가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그 관련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에 부는 진도 한류 해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란 데도 나왔지만은 아닙니다. 이게 2015년 MOU 맺어갖고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밑에 보면은 진도 투자단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투자추진사무국 주한국 사무소, 중국 옌청시 인민정부 주한국경제무역연락처, 인민일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화웨이 기술 한국유한회사로 21개의 기관과 기업들이 참석했다. 그래서 화웨이가 나오잖아요.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는 지금 아까 여태까지 제가 저번 주서부터 보여드렸던 그 중국이 진도 그 다음에 이 서해안 지역을 바라보고 하려고 하는 고속철도 사업 화웨이에 있습니다. 철도 사업이. 그 다음에 해저 터널 사업, 해저 케이블 뚫는 거 바다 속이랑 관계됐죠. 그 다음 방금 보여드렸던 저거 이게 제가 선박 용어를 잘 몰라서 AHTS 이거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바다 밑에 저기 샹하이 셀비지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걸 이게 화웨이도 갖고 있다고요. 샹하이 셀비지가 뭡니까? 세월호 인양할 때 이용했던 회사잖아요. 이런 것들 얘네들 할 줄 알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해저 터널 뚫고 해저 케이블 깔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밑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해저 유전 개발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화웨이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 IATA와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해갖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웨이는 지난 3월 22일 스톡홀름 공항박람회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화웨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ICT 혁신 및 전문성을 활용해 미래의 공항과 항공사 개발을 돕고 등등등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 연락해서 서로 교류하는 시스템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웨이가 항공 물류까지도 담당해요. 해상 물류, 항공 물류, 철도, 해저 터널, 해저 케이블 사업, 그 다음 해저 유전 개발, 그 다음 통신 장비 등등등등 많죠? 그래서 이 인터넷 해저 케이블 선을 개발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게, 이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는 선은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와도 맞물려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해저 케이블을 까는 거는 정보전에서 매우 중요해요. 정보전에서.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 산업을 미국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해저 케이블 건설 개발 사업을 미국이 포기한다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도 태평양 방어선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원 개발도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해저 터널을 뚫을 수 있다는 건 땅을 뚫는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해저 케이블도 깔 수 있게 되고 터널도 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자원 개발, 이런 식으로. 화웨이가 이렇게 유전 사업도 개발합니다. 그렇죠? 얘들 서해에다가 유전 지역 개발에다가 숟가락 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레만서부터 해서 이 바라보는 지역, 그 다음 이어도 지역, 그 다음에 북한 쪽 북쪽, 그쪽 해안 쪽으로 해서 유전이 있을 거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 지역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웨이 국제 석유 전시총회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석유 및 가스 ICT 솔루션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화웨이는 이런 식으로 해저 유전 개발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다 지금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진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의 석유 및 가스 솔루션은 전 세계 45개국 및 지역에 적용되어 글로벌 상위 20개 석유 및 가스 업체 중 70%가 활용하고 있다. 굉장히 많죠. 70%예요. 70%. 화웨이와 호주 최대의 육상 석유 및 오일 생산 업체인 산토스와의 협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산토스의 가스전용 협대역 생산 네트워크는 화웨이가 구축해 기여한 4G LTE 네트워크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통신 관련 거에도 유전 개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4G는 했네. 근데 5G는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중국하고 밀접하게 자원 외교에 공조관계를 했던 호주조차도 5G서부터는 이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위험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철도 사업,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도 사업에도 당연히 화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가 철도 사업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 뻗은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 화웨이가 런던 지하철 통식을 장악했는가? 중계기 무료 설치 제한해가지고 중계기를 무료 설치하겠대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화웨이에서는 초기 설치 비용을 투자한 뒤 영국 휴대전화 통신사인 보다폰과 O2로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5G로 해가지고 영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다 까는 거는 무료로 해주고 유지보수 비용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5G 기술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 자동차예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시내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인데, 물론 아직도 완벽히 완성은 안 됐지만은 5G 기술서부터는 그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중교통수 아닌 트람바이, 그 다음에 전기줄 달린 그런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버스, 그리고 지하철, 고속철도 등등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심지어 비행기까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무인 조종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중국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겠다고 할 때 떡밥이 뭡니까? 시설은 공짜로 깔아주겠다 해요. 근데 이건 매우 위험한 게, 지금 중국이 이번에 화웨이 문제 때문에 캐나다에서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캐나다 범죄자죠. 마약 거래했으니까.
그 사람이 무기징역인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 뭐야 멍원의 그 부회장 그 체포한 거를 명분 삼아 가지고 다시 재판을 걸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좀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은 자기네 공산당 정부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국에게까지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런 나라 그것도 중국 정보군 소속의 런청페이 그 다음에 그 런청페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위원회의 위원장 송야팡 얘도 당연히 그 중국의 정보 그 수사국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화웨이의 장비를 영국에 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그 미중 무역 경쟁 이게 막 심화됐을 때 중국이 자기 편 안 들면은 영국의 그 지하철을 그 테러 활동 일으키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살나지. 물론 중국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그랬다면 국제 문제로 비화되니까 그냥 중국이 지금까지 잘 거래하고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란 아닙니까? 그건 이란의 헤즈볼라라던가 하마스 같은 시아파계 이슬람 테러 단체한테 그 소스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런던 지하철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아주 좋아라 하고서 마구마구 테러를 일으키겠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응? 나는 그런 일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지하철을 일부는 제가 깐 걸로 알고 있어요.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수주를 했다고 제가 저쪽 어딘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문의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뭐 아직 내가 정확히 조사는 못 해봤지만 KTX가 사고가 한동안 많이 났었죠. 참 희한하죠. 네. 그것도 좀 나중에 좀 제가 좀 조사를 해볼게요. 이게 KT 케이블 그 화재 사건하고 뭔가 색깔이 같아요. 뭔가 느낌이 비슷해.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조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아직 뭐라고 전 말을 못해요.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화웨이가 하는 거는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5 장비를 중국이 다 실험을 한 거예요. 무상 원조라는 명목으로.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감시하고 이런 거. 유엔 건물에다가 중국 애들이 도청기 심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청하는 거, 감시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공짜로 깔아준다 하면서 온갖 테스트를 다 한 거죠. 결국 중국은 아프리카를 테스트 마케팅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다 고속철도 사업도 다 깔아서 테스트 운행 다 해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거, 그 무가베 대통령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짐바브웨 가가지고 거기다가도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독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나도 다 아프리카에서 테스트해보고 완료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누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구시장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다 깔으려고. 그리고 진도 군수도 이번에 얘기했네. 진도에도 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대국민 감시 시스템인 금순공정 시스템을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죠.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방정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에티오피아에도 깔았답니다. 그쵸?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로코에도 깔았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그런 걸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또 이건 어느 나라냐? 암팡.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말레이시아구나. 이건 또 말레이시아에다 깐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 뭐 안 깐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또 ICT 솔루션을 또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많아요. 여러 나라에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지하철 차량 입찰에 중국의 참여를 제한했다. 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워싱턴 DC 지방정부가 중국산 철도 차량 입찰 제한에 나섰다. 철도 차량 동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위협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미 중국이 거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에요. 물론 시리아까지. 그리고 얘네들은 비트코인으로 서로 묶여서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에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냉전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서로 교류를 해왔던 그런 나라라서 아주 친해요, 서로.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무인 컨트롤이 가능한 5G 시스템을, 중국산 화웨이 시스템을 미국 지하철에다 쫙 깔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이슬람 테러리스트 손에 그 장비의 소스가 들어갔을 때 마음대로 해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마음대로 해킹이. 예전에 그게 다이하드였나? 어떤 영화에, 미국 영화에 보니까 막 지하철 막 사고 나는 그런 영화 있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그 지하철을 장악해가지고, 그런 거 가능해요. 네. 왜냐? 5G 썼던 그게 진짜 영화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미국의 감시를 피해서 화웨이가 이란에다가 불법으로 장비 팔아먹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부회장이 체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화웨이가 미국의 지하철에다가 통신장비 5G 시스템을 깔아놓으면은 아랍 애들에게 그걸 안 팔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네? 그 보장 없죠? 얘네들은 분명히 팔 겁니다. 왜? 네트워크도 연결돼 있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왜 이번에 부회장이 체포됐으니까 이란의 통신장비 판 게 문제가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이란에 팔아먹은 통신장비는 원격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장비일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거 원격 그 통신 조정하는 그런 장비.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걸 수출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과연 미국에다가 지하철 그 시스템 솔루션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이란 시아파 반미 정권에게 안 팔 거란 보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북한의 해킹 부대가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합니까? 코레일 철도 역사 매장에 알리페이 도입했다고 해서 그 결제하는 시스템을 중국 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제로페이 등등이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말했던 이 세 개는 다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페이다 해서 지금 많이 그런 걸로 전자결제 많이 하게끔 유도하죠? 이거 돈 세탁이에요. 돈 세탁. 중국이 지금 돈 세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소비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 연결고리는 아직 제가 다 완벽히 그리질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건 좀 이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 조언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등을 하는 거 이거 다 돈 세탁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할 때 그 비트코인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한때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1등이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스위스, 러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해서 스위스 프랑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스와프 제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하고 연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스위스 프랑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 스위스 프랑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에? 스위스 프랑 갖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스위스 시계라든가 스위스 초콜릿 살 거예요? 에?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이거 스위스 이거 지폐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가치가. 예? 부피가 작기 때문에 돈 세탁에 많이 쓰인다고 유럽에서도. 그런 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비트코인 그거 우리나라에 살 때. 우리나라에 처치곤란한 스위스 프랑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처치곤란한 스위스 프랑을 앞으로 팔려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도 예상해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많이 묶여있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왜냐하면 스위스 프랑은 또 중국에서 또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니면 제 옛날 그 동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중국하고 스위스가 그 상호 스와프 제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하고 알리페이는 상호 연동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돌린 다음에 그걸 원화 또는 달러로 바꿔서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무슨페이 이런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바로 콜의 유통에다가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KTX 철도를 티켓을 사는 것을 중국에서 바로 알리페이라는 중국에서 만든 전자화폐 이거를 이용해 갖고 티켓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중국지사 경의선 동탄 백두산 생수 운송 사업안 제시해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보시면은 다 중국의 해저터널 1대1로 철도 사업과 다 연결됐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철도를 해외에서 5G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원격 조종이라든가 이런 무인 조종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실험을 다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갖고 아프리카의 스마트 시티 감시 시스템이죠. 금순공전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연대해서 다 만든 그 패키지를 한국에 팔려고 하죠. 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팔아먹으면 돈이 안 벌리잖아요.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자, 한국의 철도 사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화웨이 지하철 통신망 접수 LTR에도 입성 하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지하철 전송망을 사실상 접수했다. 2단계 최저가 입찰 방식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화웨이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다. 2단계 최저가 입찰이 지속되면 지하철 전송망에 이어 국가기관망인 철도 통합망 사업에도 화웨이가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망까지.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 지하철은 완전히 화웨이 통신망의 컨트롤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되게 위험한 건데 이거는 그 국가적으로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거절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넘길까? 난 이게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에서 4호선 그렇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억이 맞았네. 1에서 4호선 사업에 참여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차, 우리넷과 코위버 등 국산 장비 업체는 7, 8호선 사업에선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그쵸? 네. 중국 화웨이가 무지막지한 가격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우리나라 철도 사업을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어떤 식의 그런 우려가 예측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할 때도 지금도 도와주고 있죠. 뒤로. 자, 그런 나라가 화웨이도 마찬가지예요. 화웨이도 북한하고 사업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한테 음으로 양으로 간접 지원,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이미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남한 정부를 말을 듣게끔 하려고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한국철도의 통신망 시스템에 대한 소스를 북한에게 넘길지. 그럼 북한의 해커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시민, 아니지 뭐 대구 이런 데도 있으니까 이런 데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요. 원인 모르는 지하철 사고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난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해서 배제를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아,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입찰을 내는 것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 노조나 이쪽에도 간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건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가격 경쟁력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게 아니거든요. 이거 비용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청년 실업 해결한다면 쓸데없이 쓰는 54조 있죠. 이런 돈을 여기다 투입하면 돼요. 좀 비싸면 어때? 국산 장비 쓰면 되지. 그리고 국산 장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 창출되잖아요.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국 통신장비 업체 걸 써주면은 그 54조를 그러면은 그 통신장비 한국 회사 걸 쓰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라서 고용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고용 창출 아닌가? 네? 왜 쓸데없이 청년수당으로 54조를 그 낭비합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간첩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정부 예산을 엉뚱하게 써요. 효과도 없게끔. 그러면서 진짜 해야 될 거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간첩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면 재정경제부 안에도 간첩이 있다는 소리네.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쓰게끔 만드는 거는 그 안에 간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통신업계는 LTER가 재난안전통신망, 이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 및 해상망과 연동하는 국가기관망으로 2단계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면 화웨이 진입 가능성이 높고 이는 논란 소지가 될 것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보안 논란을 의식한 우려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다 알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게 있어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이거 내가 알기로는 청와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청와대만 연결된 게 아니지. 청와대, 국방부, 그 다음에 사령부, 우리나라 합참사령부 이런 데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이거? 그 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웨이가 우리나라의 청와대, 그 다음에 한미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지역까지도 해킹이 가능해지는 길을 열어주는 거네. 이거 심각한 보안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보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왜 하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첩이 있다. 우리나라 지중파 국회의원들 뭐 하십니까? 우리나라 지중파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뭐 굉장히 뭐 데모도 있었더군요. 재밌는 데서. 아이고, 그렇게 데모하지 말고 이런 데 가서 데모하지. 왜 엉뚱한 데 가서 합니까? 에? 자, 그리고 이제 그 간첩 사건이 있죠. 에? 간첩 사건. 자, 해킹 그룹 APT3는 중국 국가안전부 하청업체였다. 오.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이 런청페이랑 런청페이를 감시하는 송야팡 아닙니까? 뭐 다 그놈이 그놈 조직 아니에요? 일종의 국정원 같은 감시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국가안전부의 사이버 활동팀은 예전부터 좀 기이한 느낌이 있었다. 민간인 첩보 조직인 동시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래 움직이던 방식과 다르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리코다드 퓨처 연구원 사만다 디오는 말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미국 국가안보 NSA에 해당하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보유색이 또 다른 파트너사인 화웨이와 협업한 사실도 조사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미국 펜타곤의 내부조사 보고서는 이 두 회사가 백도어를 심은 보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업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런 백도어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제어하거나 감시하려고 했다고 리코디드 퓨처는 말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말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백도어 발견됐습니다. 화웨이 제품 핸드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됐고 그 백도어를 통해서 그 핸드폰을 산 사람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죠.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 결과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때 화웨이 측 변호사의 변명이 뭐였습니까? 백도어를 통해서 나가는 건 맞는데 그거는 중국 인민해방군으로는 가지 않고 우리 회사로만 가는 거니까 안심해도 된다. 근데 말이 안 되죠.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불법행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덕성이 없어요. 도덕성도 없고 아주 치졸하고 진짜 그 폐륜입니다. 이거는. 네. 진짜 내로남불의 전형을 화웨이가 보여줬죠. 그래서 화웨이도 백도어가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이거 음모론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백도어가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 지하철에 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킹을 외국인의 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럴 거예요. 그럼 좌파들이 그럼 삼성이 하면 안 만들어요. 저거 막 그럴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 수도. 근데 삼성은 우리나라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국정감사해가지고 그 이재명 부회장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왜? 국내 기업이니까. 근데 이렇게 외국이잖아요. 처벌을 못해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서 협의 없음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외국에게 넘길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근데 이걸 허락해 주는 것 자체가 뭔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휴전 중인데 화웨이 부회장 미국에 의해 체포됐다. 그래서 강력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이러한 백도어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란에다가 팔면 안 되는 불법 통신 장비들을 팔고 이런 문제 때문에 캐나다에서 미국 요청에 의해서 체포된 겁니다. 아직도 캐나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미국으로 인도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중국이 캐나다를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그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캐나다를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 국민이 반중 정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볼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미국의 기술 유출 혐의로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사업가명 과학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자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4억 3,45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블록체인 등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첨단 기술 분야의 신생 기업에 투자했다. 투자 대상은 113곳에 이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정부가 전인 계획을 미국의 첨단 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작적인 시도로 여기면서 그에게 아무니 두려웠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단화캐피탈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구역 기업인 중관중에 포함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미국의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스파이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여긴 안 나오는구나. 죽었는데 이 이야기를 놓고 많은 그 음모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죽인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흥미로운 점은 화웨이 부회장이 죽었을 때 체포됐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체포되고 거의 얼마 안 돼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죽음은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이 미국에서 간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사지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안 봐요. 왜냐?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 부회장을 확실하게 유죄로 만들어서 미국 땅으로 끌고 와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체포해서 관탄나모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진짜 안 보이더라도 뭐 빠따로 치든 물고문을 해서라도 정보를 뽑아내야 될 사람이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따라서 저는 어떻게 추측하고 있느냐? 이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그쪽 정보국 소속에서 죽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거 자살은 아니에요. 이거 자살은 아니야.
물론 공식 발표는 자살이지만 저는 자살이라 보지 않아요. 불가능한 자살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화웨이 부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입막음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건 중국 측에서 증인 인멸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보시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어떤 그 마약 관련된 범죄로 그 범죄 조직의 보스가 잡히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 중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부 조직원들이 막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법원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화웨이 이런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웨이 이 부회장은 7개의 여권을 보유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희한한 거예요. 7개의 여권을 보유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느냐. 9일 일본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멍원저우가 최소 7개의 여권을 보유한 사실이 캐나다 검찰의 기소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멍원저우는 지난 11년간 중국 여권 4개, 홍콩 여권 3개를 발급받았다. 희한하죠. 아니 제가 7개의 여권을 만든다면요. 저는 한국 여권, 뭐 예를 들어 미국 여권, 일본 여권, 뭐 또 뭐 만들까? 하여튼 뭐 가고 싶은 나라, 캐나다 여권 등등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같은 나라의 여권을 4개, 그러니까 중국 여권, 그리고 홍콩 여권 3개 이런 거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구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당간부 정보기관 소속 출신이었고 화웨이 회장인데 본인은 부회장이고 이런 사람이 뭐가 무섭다고 중국 여권 3개를 만듭니까? 왜? 중국에 입국이 안 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중국 여권만 4개를 갖고 있습니까? 물론 홍콩도. 홍콩을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해. 이게 홍콩이 돈 세탁을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중국의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이러한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여권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화웨이 부회장은 간첩이 나요. 왜냐? 이런 식으로 같은 국적 여권을 여러 개 만드는 건 간첩이 하는 짓이에요. 네. 간첩이. 일반 여권 하나, 특수 여권 하나 이런 식으로.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할 때. 그래서 얘는 간첩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중국을 드나들면서 여권 4개 만들 필요 없죠. 미국을 드나들면서 여권을 4개 만들었다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남미의 많은 마약 그 운송업자들은 미국 여권을 여러 개 만들거든요. 미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몰래.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을 몰래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 그리고 6년 전 미 하원 보고서 화웨이 기술 훔치고 적국도 없는 중국 공산당 수족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하원에서 나온 거예요. 하원에서. 그래서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2012년 10월 8일 발간한 중국 통신사 화웨이와 중흥전자가 제기하는 미국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화웨이를 중국 정부와 공산당 지시에 따라 기밀을 훔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으로 적시했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화웨이가 한 짓을 보세요.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천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인공감시 시스템 위에 보는 인터넷을 완전히 감시할 수 있는 천왕 시스템, 그 다음에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방화벽도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금순공정이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중국의 전 인민을 인터넷으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도 같이 만든 회사가 화웨이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창립자, 그리고 그를 감시하는 그 다른 실질적인 그 또 숨은 전략자인 송야팡 이런 사람들도 다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 소속이야. 근데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백도어까지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나열한 거는 다 사실이에요. 음모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를 의심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심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웨이 후폭풍, 중국은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 그래서 미국 기업은 중국 출장 자제령을 내린다. 왜? 체포당할까 봐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이
화웨이 부회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심되는 거예요. 아니 일개 부회장이 미국에서 잡힌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냐입니다.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뭐 중국에선 그래요. 인권보호인데. 아니 솔직히 까놓고 해서 중국이 언제부터 중국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중국의 검은 아이들을 이용한 진도 차이나타운 공약에 대해서 중국 애들은 검은 아이들을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매춘에도 써먹고 그 다음에 막노동에다 무임금 노동자로도 써먹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어디 공기에 입찰을 내면은 다른 회사들은 제시할 수 없는 아주 저가의 입찰가를 내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노동력이 인건비가 제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중국은 인권을 신경 안 써요. 근데 왜 화웨이 부회장만큼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두 팔을 다 걷어서 이런 식으로 구출을 하기 위해서 위험한 모험을 하냐는 거예요. 캐나다를 상대로 해서 막 협박을 하는 바람에 캐나다 국민들에 의해 반중 정서가 막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발도 안 빼. 더 세게 나가. 그러니까 캐나다의 전 국민이 중국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멍원웨이를 뽑아내려고 한다고요. 왜 그러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중국 여권을 4개나 갖고 있는 이 여자를 뽑아내는 것을 위해서 이 여자의 인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더구나 아까 얘기했죠. 실리콘밸리의 중국 그 과학자 겸 투자자가 자살까지 했다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아직 미국에 안 갔지만 미국에 가면 엄청난 큰 스캔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시대 패권 노리는 화웨이 2인자 잡은 미국 속셈은 해서 쭉 나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5G 기술에서 중국이 패권을 잡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생겨요. 더구나 아까 얘기했죠. 화웨이가 또 뭘 하고 있죠? 해저 케이블 산업을 하고 있죠. 해저 케이블 산업을 하는데 이 국제 간의 그 서로 통신 교류의 99%의 통신은 다 해저 케이블로 이루어진답니다. 해저 케이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 인터넷으로 게임 많이 하잖아요. 서로 막 국가 간에 연결돼 갖고 뭐 스타크래프트 저 예전에 할 때도 뭐 미국망에 접속하고 유럽망 접속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해저 케이블로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5G를 깔아 가지고 뭐 영국이 됐던 포르투갈이 됐던 한국이 됐던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등등의 나라들이 5G 제품으로 뭐 통신 장비, 국가 재난기관,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 지하철, 철도, 항공 시스템 등등 다 연결되고 그 국가를 연결한 해저 케이블도 지금 화웨이가 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북경에서 키보드만 까딱까딱하면 전 세계의 모든 재난 사고를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사업을 다 화웨이가 해요. 그리고 이 화웨이가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화웨이가 지금 모든 사업을 다 하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동안 아프리카가 됐던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테스트 마케팅으로 돌렸던 모든 기술들, 통신장비, 핸드폰, 5G, 철도, 해저 케이블, 해저 터널, 해저 유정 개발, 뭐 등등등등등 그 모든 걸 한국에다가 완전 집약적으로 다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한국을 중국의 꼬봉 국가, 감시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눈에 안 보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뭐 비난 이런 얘기나 이건 통과할게요. 그래서 중국이 화웨이가 워싱턴 싱크탱크에 침투한 내막 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워싱턴 포스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유명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 안전도시 혁신의 이점과 최선의 실천 안전도시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중국의 리칭시가 실시한 최신 경찰 업무 기술을 찬양했다. 경찰 업무 시스템이래네. 최신 경찰 업무 기술. 경찰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체포하는 사람들이지. 그쵸? 이걸 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기술의 제공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화웨이.
라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화웨이가 글로벌 안전도시 설비의 주요 공급자 중 하나라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문건에 화웨이가 이 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아낌없이 제공했다고 적었다. 다시 말해 브루킹스 연구소가 화웨이가 후원하는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의 기술을 칭찬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이용해서 화웨이는 자사의 제품을 선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가면 우리나라의 좌파들, 특히 문재인 정권은 봐라, 미국도 이렇게 화웨이를 칭찬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써도 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에는 친중파가 없는 줄 아나 봐요. 에밀리 홈 브루킹스 연구소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는 약속에 근거해 우리는 2018년, 2017년, 2013년에 연례 보고서에 거버넌스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화웨이의 지지 내용을 넣었고, 이것은 이 회사에서 기부금을 받은 연도라고 했다. 아하, 돈 받았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화웨이는 브루킹스 연구소에 10만에서 24만 9천 달러를 기부했다. 24만이면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0만, 2억 4천이네. 얼마 안 되네. 야, 2억 4천 달러 정도를 기부해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움직일 정도면 참 싸네요. 어? 우리나라에서 우파 정권 생겼을 때 왜 이런 거 안 할까? 2억 정도 이거 기부금 못 내서 우리나라가 마사지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 안 할까? 요 정도만 둬도 움직이네. 이거 되게 저렴한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돈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차이니스 컴퍼니 서프라이징 타이스 투에 대해서 이게 중국의 컴퍼니라는 회사라는데 이게 뭐예요? 화웨이예요. 화웨이가 그 브루킹스 연구소와 놀라울 정도의 그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얘기. 앞쪽 한국 기사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먼저 났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친중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그 5.18 관련돼 가지고 광주에서 집회할 때 갔다가 찍었던 사진이죠. 공자학원이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공자학원? 공자학원. 이거는 호남대학교예요. 그래서 공자학원 오른쪽에 차이나 센터라고 해서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 중국 요하 종신학교, 이렇게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라고 이런 게 만들어져 있네. 전라도 사람들 왜 이렇게 중국 좋아할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공자학원은요, 그 중국의 스파이들이 그 합법적으로 교육 비자를 통해서 올 수 있게끔 하는 창구입니다. 여러분 그 외국을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비자를 받을 때 관광 비자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도 1, 2개월, 3개월까지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지만 장기 체류할 때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워킹 비자. 근데 그 취업 비자는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학 비자예요. 물론 그래서 중국 스파이들이 유학생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바로 이런 이거 워킹 비자죠. 이렇게 연구원이라든가 교수란 형식으로 오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해서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중국 공자학원은 원래 해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그 공안들이 사람 보낼 때 많이 써먹었어요. 왜냐? 이게 아지트를 만들기 참 좋거든. 그럴 때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유치하는 그 대학교는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공자학원을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지방대학일수록 그래요.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 많은 젊은 학생들이 다 서울이라든가 경기권으로 몰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졌어요. 저 때만 해도 대학을 들어가는 게,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한 학급의 인구가, 지금은 안 그럴 테지만은 저희 때에는 50명 정도 됐어요. 저 국민학교 때는 120명이었어요, 한 반이.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50명에서 60명 정도가 한 학급에 그 정도 숫자가 있었는데, 그 숫자 중에 그 전문대까지 다 포함해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숫자가 1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5명은 대학을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인서울 같은 경우는 한 학급당 3명에서 5명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저희 때는.
근데 요즘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의 그 대학교들이 그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그 뭐랄까, 아니 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그 뭐 대학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는 적고 대학교는 옛날 때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방대학교가 학생 수가 부족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치한 게 바로 외국인 학생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 학생이 다 중국 학생입니다. 거의 90%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재정을 확보하죠. 근데 그것도 중국인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아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자금, 세금으로 메꾸고 있죠. 그것도 병신 같은 짓 하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처럼 외국인 학생들한테 최소한 두세 배의 학비는 못 받을지언정 한국인 학생과 같은 금액의 학비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의 뭐 그냥 웬만큼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다 짜놨죠.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다니게. 근데 그렇게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친한파가 되느냐? 천만에 만만해져. 반한파가 되어서 가죠. 그리고 한국의 요소에서의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걸 뽑아서 중국 정부에 보고하는 스파이 역할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공작원이 거기에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FBI, 중국 공작원 스파이 활동 혐의 잡아냈다. 중국 정부 관련 정보까지 마구잡이 수집, 연루, 수사, 착수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빨간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의 공립대학과 교육기관이 윤택한 자금과 중국어 자료를 제공하는 공자학원에 대해 중국어 교육 과목이나 수업을 전력 투구하듯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대학교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그 미국이나 그 다음 다른 유럽도, 왜냐하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더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빨리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첩보 활동을 공작원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거의 피해자이기도 해요. 제가 카자흐스탄하고 그 몽골에 있었지만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 국립대학교, 몽골에 있었던 몽골 국립대학교 두 대학교에 다 공자학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자학원이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재정적 지원이에요. 그랬는데 이 공자학원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역사 공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역사 공정이 뭐였느냐? 바로 징기스칸은 중국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역사 왜곡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나왔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중국의 1대1로를 하기 위해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거기에 파견 나온 그 학생, 그 교수들이 중국의 입맛에 맞는 1대1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이 홍보하고 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중국의 1대1로와 반하는 논문을 쓰니 저를 가만히 내뒀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엄청 방해했죠. 제가 졸업을 못하게. 심지어 몽골에서는 모든 게 다 학점까지도 다 카자 국립대학교에서 받은 걸로 인정을 받고 졸업 논문만 쓰고 졸업하는 걸로 다 공문까지 작성해서 제가 그 공문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해서 몽골 국립대학교를 갔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다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서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를 해야지 졸업장을 준다는 걸로 조건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포기할 줄 알았나 보지. 아, 더러워서 시장 나 돌아갈래 하고. 그랬는데 제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졸업 논문 써서 졸업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마지막 졸업을 할 때 제가 졸업 논문 심사를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봤어요. 왜? 방해하는 바람에 교수들이. 논문 심사 날짜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초대장 보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장소 마련해갖고 좌석 배치 다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교수들이 제 논문 심사를 보이콧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황당한 경우는 당해본 적 없을 거예요, 진짜. 저는 그 경우를 4번을 당했어요, 4번을.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가 있어요. 논문 심사가 가능해요. 봄학기, 가을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다 벤치 맞았어요.
심사조차 못하고 서류도 못 내게 했어요. 초창기에는. 엄청 방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고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몽골 체류 기간이 5년이 돼버린 거예요. 왜? 못하게 방해하느라. 몽골에서 박사기 따는 게 몽골인들은 쉽습니다. 걔네들 박사기 3년이거든요. 3년이면 걔네들 박사기 따요. 저는 5년 걸렸어요. 왜? 서류 심사를 안 해줘. 서류 심사를. 그리고 서류를 제출해 서류가 없어져요. 또 잃어버렸대. 근데 서류를 잃어버리면은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쪽 책임이잖아. 근데 학교가 저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너 왜 그 서류 백업본 안 갖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 대학교에서 박사기를 졸업하려면은 세미나를 해야 되고 출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학점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과목들 들으면 몇 학점 이렇게 이 학점을 다 합쳐가지고 그 일정의 학점을 취득하면은 그때부터는 논문 심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류가 없는 거야. 기껏 다 해놓으면 서류가 사라져요. 세미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세미나를 해야 돼. 세미나가 여러분 맨날 있습니까?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세미나가 있지. 근데 그것도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서류를 이렇게 늦게 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진작 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을 엄청 먹였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보면 그 일베 애들 이런 애들 저기 그 지중 정치인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애들 이런 애들 알바하잖아요. 걔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게 왜 전산 등록 안 돼 있냐는데 전산 등록 안 됐어요. 지금도. 이 친중파들의 방해가 어마어마하다고. 이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왜냐? 이미 졸업도 했고 그리고 제가 썼던 논문의 내용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는 그게 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그런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카자흐 국립대학교에 있을 때 제 지도 교수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친중파들이 어마어마하게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자학원 소속 중국인들이 바로 그 나라 대학에 자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갑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 나라, 특히 국제관계학과 박사들을 많이 감시합니다. 왜? 걔네들이 하는 말이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논문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끼쳐요. 예. 그래서 그걸 직접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간첩 활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해요. 그리고 화웨이가 그러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까지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애들을 어떻게 믿고 화웨이 전자장비를 까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외국어 특기로 해가지고 경찰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조선족이다. 조선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거였겠죠. 미국도 보면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저기 캘리포니아 같으면은 거기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범죄자가 히스패닉 멕시코 사람들인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신문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 신문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 출신 사람을, 멕시코를 할 줄 아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써가지고 수사를 한다든가 신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취지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은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한국의 법제도를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조선족 출신 경찰들 중에 중국 공안 출신이 아닌 사람이, 중국 공안 출신인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근데 그거에 대한 보호막이나 안전장치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화웨이가 깐 그 전자통신장비가 우리나라 경찰서, 소방서까지 다 연결된다고 하니 만약에 그 중에 중국 정보국이나 수사국 출신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경찰로 위장 취업해 들어와 있다 하면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해킹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킹만 가능한 게 아니라 테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는 거에 정말 저는 놀랄 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안보의식이 없는가. 그래서
오늘은 저기 그 한국하고 카타르인가 축구 경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1시간 반 정도 화웨이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110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3부에서 마저 하기라고 축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아파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인 카타르와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동지 국가들인데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한번 봐야지. 그리고 문재인은 과연 누구를 응원할까? 카타르를 응원할지 대한민국을 응원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그것도 오늘 하는 축구 그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카타르를 응원할까? 대한민국을 응원할까?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 때문에 요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달서부터는 제가 그 비공개 강의는 고대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180명 모집하는데 이미 100명이 차버렸어요. 오늘 2시간 전에 공고 내자마자 100명 차버렸습니다. 80명이 남았는데 아직 자리가 있으면은 아시죠? 카카오 플러스로 신청하는 거. 아마 지금 여기 안내하면 나갈 것 같은데 그거 참조하셔서 선착순으로 80명 제가 모집해가지고 이번 달 강의는 그렇게 하고 주제는 탱그리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신화서부터 해가지고 그 각종 재미있는 이야기들, 한국과 연결된 이야기들도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풀어나갈 거니까 늘 얘기했듯이 저는 고대사와 국제관계를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쭉 그렇게 할 거고 하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이나 오셨냐? 한 4,70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화웨이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 정치인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 해가지고 친중 정치인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마지막 강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중 정치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개념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산업과 보안망을 뻥뻥 뚫게끔 도와주는지 그 부역 행위에 대해서 폭로하는 그런 방송으로 화웨이의 이번 편은 마지막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